네, 금요일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모일 수 있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궁금하다, 부동산 정책 알고 싶다, 여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0일에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도 열었고 직접 고양시 일기 신도시죠 낡은 아파트도 찾아갔습니다. 천장에 네. 물 새는 것도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 보도 네. 사진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직접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시지잖아요. 재건축 추진에 대한 어떤 강력한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또 공급에 대한 그 최근에 그 심각성,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전달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네. 또 앞으로의 그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심각성이 있는 일기 신도시에 가서 뭐 토론회도 하긴 했지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어떤 뭐 세금에 대한 뭐 이야기들도 했다 보니까 네. 일기 신도시를 좀 더 넘어서서 그 서울과 뭐 수도권, 뭐 전국을 포함한 그 방향성 제시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정말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야. 신속하게 재건축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 뭔가 빠르고 신속한 거가 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 돼서까지도 좀 상징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중요한 방향성과 철학과 어떤 정책적인 관점을 보여줬어라고 하는데 좀 더 풀어주시죠. 어떤 걸 그러면 드러내고 있는 건가요? 뭐 우선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네네. 재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기존만 했어도 어떤 건물이 좀 노후가 되고 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의 그 정부가 보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뭐 안전적인 부분 외적으로도 막상 그 아파트에 살아보니 네. 이런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주차에 대한 그 불편들도 있다 보면 이거 뭐 재건축을 못하면 계속 그런 그 뭐 비위생적인 그 뭐 수질 관리가 안 돼 있는 이런 물을 그 음용을 한다든지 또 뭐 앞으로도 뭐 재건축이 안 되면 뭐 자동차를 계속 밀어내는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안전 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 안에서는 결국은 그 안에서 삶의 질하고도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주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을 한다라는 방향성을 줬고요. 그리고 그 도심 안에서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좀 간소화하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좀 한 번에 좀 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심 안에 주택의 공급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어떤 뭐 사업 단계 안에서 여러 가지 요즘 금융에 대한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네. 뭐 공적인 뭐 PF 대출을 통해서 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업들을 좀 하면서 도심 안에 그 공급을 좀 촉진을 하고 물량들도 확보를 하고 주거에 대한 질 뭐 이런 것들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외적으로 조금 더 넓게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 조금 더 첨언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공공주택에 대한 지금 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나오는 그런 공급 물량에 대해서 금융에 대한 그 지원들 그리고 소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요즘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 주택뿐만 아니라 뭐 다주택자라든지 그다음 전세 사기의 피해들이 있는 그런 상품이 지금 신축급에 해당되는 소규모 주택인데 여기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 포함된 주택수에서 좀 배제를 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확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실수요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그 투자 수요까지도 들어오면서 수요도 조금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은 안전진단 등급이 나쁘게 나왔을 때 그게 뭐 C등급 이하인가요? 그러면 재건축이나 이게 가능한데 막 환영 플래카드 걸었잖아요. 지나가다가 그걸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하다는데 왜 걸었지? 사실은 그만큼 이게 굉장히 경제적 이익이나 여러 가지 수건 사업, 아까 말씀하신 삶의 불편들 다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전 정부나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과열 우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정부가 시장을 바라보는 건 이거 침체될 것 같아. 얼어붙을 것 같은데 조금 이쪽으로 돈과 사람들의 시선이 돌리도록 해야겠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단순히 아마 주택의 질 상향 뭐 이것만을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주택을 개량하는 것만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네. 좀 더 광범위하게 본다라면은 주거에 대한 그 질 개선도 있겠지만 거래를 통해서 그 안에서 파생되는 여러 업체들,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산업들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재건축 단지가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관련된 뭐 건설사라든지 거기에 투여가 되는 금융권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주해서 철거를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뭐 여러 발생되는 뭐 주변 일대, 네.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활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순하게 재건축 단지의 어떤 그 주거의 질 개선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침체가 되어 있고 거래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이런 네. 위축된 상황 안에서 부동산과 건설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좀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예. 위기감들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이런 그 방향성도 같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의 질 외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에 대한 뭐랄까요, 뭐 부양,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낡고 오래된 일기 신도시의 주택을 개선한다,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활성화, 경제적 상황까지도 고려되어 있는 정책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송승현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일기 신도시에 지금 갔잖아요. 이게 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월 시행 앞두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찾았다인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거 뭐 사실 특별한 혜택이나 막 시장이 이 법안 때문에 막 들썩들썩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들 하셨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대통령이 또 직접 찾아갔다고 뭔가 막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뭔가 그렇게 될까라는 또 의문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부동산이 지금 대세 하락 국면이다라는 평가도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들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참여자들과 이런 정책과 대책에 대한 그 발표가 있는 거에 대한 그 현실적인 것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도 뭐 우리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라는 이슈도 네. 있었는데 사실상 그 편입 이슈 이후로 김포에 대한 집값도 조정받고 네.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슈몰이와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은 갖췄지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그렇죠. 뭐 네. 오아시스 같은 막상 다가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죠.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 했던 그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그 법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고 여와 야가 바라보는 이 부동산 시장 또 주택 시장 안에 바라보는 시각도 다 다른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쉽게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발표됐던 거 내용들 하나가 현실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4만 가구 뭐 요 정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둔천주공에 있어서는 한 1만 가구 이상 정도 되는 예. 그런 그 사업지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한 것처럼 뭐 김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역이 뭐 한 50만이 채 되지 않는 한 2, 30만 정도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은 더 크고 더 방대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큰 방대한 사업 안에서 단순히 재건축을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첫 삽을 뜨고 2030년까지 목표로 하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현실성들이 있냐. 네. 오히려 2027년 뭐 30년까지 연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앞으로의 이런 건설에 대한 그 방향성 이런 것들도 제대로 먼저 설계가 하는 게 되는 거지. 우선 그냥 지금까지 몇 번 화두를 던져놓고 시장의 그 반응만 보는 뭐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책과 대책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좀 더 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어떤 연구에 대한 그 용역들도 확실하게 좀 설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떤 용적률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내용들이 나와줘야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체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분당하고 일산 정도만 100% 후반에 있는 용적률인데 네. 200% 이상 되는 그 용적률 안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는 뭐 사업성이 확보되어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성들이 좀 부족하고 결국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지금 금융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맞습니다. 증가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진행이 더 어려워진 거잖아요. 예. 지금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자금들을 조달하는 미래도시 펀드로 해서 펀드라고 조각조각해서 돈을 모으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나 생소한 이런 펀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방대한 도시의 그 규모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여러 대책과 앞으로의 그 부동산 뭐 정책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에는 많은 뭐 주민들과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굉장히 차분차분 이 개별 사례와 요소들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굉장히 부드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치적인 여파 국민들에 대한 어떤 관심사로서는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거 나중에 지금 금융비용, 조달비용도 이자도 높고 건설 비용도 지금 단가랑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할지도 지금 정확하게 주변 상황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짧은 시간 안에 된다고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건 좀 현실성 없다 이런 얘기. 너무 좀 정치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의 정책 제대로 되려면 좀 잘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은 정부에서도 송승현 대표의 말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사실 시장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워낙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것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간 굉장히 집값 상승 주범으로 본 거 잘못됐다. 이제 이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집을 가질 수는 없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좀 세금, 중과세도 좀 철폐하고 집 있는 여러분들이 다른 돈을 통해서 다른 집들을 여러 채 사는 것들 이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세금을 부동산 관련해서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세금 관련된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사실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요번에 그 대책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보면은 면적을 좀 한정해놨고 그다음에 최근에 공급 물량에 대한 그 신축 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아파트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신축 빌라라든지 또는 오피스텔 이런 상품들로만 해놔서 예. 사실 예전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좀 지적을 강하게 받았던 게 이런 임대 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들이 일반 아파트까지도 좀 매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그 감면 혜택들을 크게 받았거든요. 그럼 사실 이런 소형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서 일정하게 월세도 좀 공급을 하고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해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뭐 아파트가 좀 빠진 상황에서 저 뭐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그 대책이고 방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기적인 그런 투기적인 뭐 상품들 또는 투자성이 강한 그 아파트보다는 좀 자금 흐름이나 어떤 현금 흐름들이 흘러갈 수 있는 수익형에 좀 가까운 주택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가 시장에 참여를 하고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뭐 세제적인 혜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뭐 시장에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좋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의 그 방향성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10년에서 6년으로 그 기간을 좀 줄이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뭐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단축된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이 된다라면 우리가 10년 주기보다도 훨씬 짧은 기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성이 좀 강하고 또 그 특정 지역이나 뭐 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주택을 매입을 하고 6년 있다가 뭐 되판다든지 사실상 뭐 계약하는 기간들까지도 고려해 보면 한 5년 반에서 한 5년 정도는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이런 기간들도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 그 기간을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사람들에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그 혜택들이 돌아가줘야지 기간을 훨씬 짧게 약간 투기성이 좀 강한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런 그 세금적인 혜택, 세제 혜택들이 들어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뭐 좀 높은 가격, 뭐 수입 자동차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들 뭐 예. 하기는 하셨었는데 네. 사실 그런 고급 주택에 대한 이런 뭐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는 해외 같은 경우는 보유에 대한 세금, 특히나 뭐 초고가 주택의 세금 부과 또 보유에 대한 부과는 일정 부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동산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를 그냥 서울로 든다면 서울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 가장 좋은 생활 편익,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그 인프라라든지 뭐 생활 편익들을 일정하게 정부나 뭐 지자체에서도 사실 기여를 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개발과 높은 주택들이 형성되는 그 과정이 네. 또 그 지역이 단순히 그 개발자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냈냐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들과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높은 주택을 갖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인프라도 좋고 거기 치안도 좋고 네. 편익도 좋기 때문에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또 이런 기여된 금액 가지고 뭐 저희들이 뭐 공급 얘기도 하겠지만 뭐 공급이나 주변에 여러 생활 편익들을 갖출 수 있는 뭐 시설물이라든지 뭐 공공기여를 통해서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되는 자본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너무 그 시각 자체가 너무 초고가 아파트하고 그 차량을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네. 조금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예. 큰 그 전반적인 선진국에서 보는 그 세금 제도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박정희 정부 때부터 등장했던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를 채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토지도 개인이 사고 팔고 시장이 있습니다만 토지는 땅은 건축은 그래도 뭔가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함부로 너무 이익 추구를 과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오랜 것과도 조금 배치가 되는 72억짜리 벤틀리 영국에서 탔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시면서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건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중산층 소득 창출의 부정적인 행위다라고 했는데 다른 차원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조언 이것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열심히 해서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소형주택이나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기능 다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정부 평가도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갭투자랑 전세 사기가 갭투자는 집값을 올리는 주범, 전세 사기는 정말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악질 범죄죠.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안전한 건지 다시 이렇게 또 다주택자들이 여러 소형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거나 전세를 주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간 같은 경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네. 사실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일정 부분 금액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 5% 이내에서 상향을 하시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시는 분들은 그런 큰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상 단기적인 그 차익 실현을 기대를 해보고 주택을 매입을 하고 소위 뭐 단타라고도 얘기하는 네.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에 변동성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오히려 그런 안정적인 공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간별로 오히려 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면은 매각하는 네.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주택에 대한 그 공급자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하고 또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그 금액들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때 뭐 150% 이상의 그런 보증보다는 126%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 그 예전보다는 그런 사고에 대한 우려가 좀 적을 맞습니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그 과정들 자체가 사실 소규모 주택과
또는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사실 임대소득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과하게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라면은 이런 전세 사기들도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간이나 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뭐 보유에 대한 그 금액들, 그 다음에 공시가격 안에서 적정한 그 비율 안에서 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의 임대주택 공급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적인 임대주택 공급자하고 좀 차별성을 좀 두고 나라에 좀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것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도 계속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의 다주택자 또 시장 참여자, 임대 사업자를 바라본다면 이건 정부에서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조금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정말로 전세 끼고 집 사서 전세값 확 올린 다음에 2년 만에 팔고 나가고 물론 여러 지금은 이제 금융의 어떤 보완 장치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방식의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잘 단속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내달 이제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시행됩니다.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라면 아무래도 수요가 억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채 비율들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산출된 그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는 뭐 25%, 하반기에는 50%, 내년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를 한 100% 정도 적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부채들은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빠르게 주택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역시 집값 상승에 대한 그 기대 심리들이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억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저희가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였습니다.